날 묘역 참배하고 이제 신묘역, 부묘역 다 이제 참배를 하고 점심을 이제 그 담양에 그 중록원이라고 거기 이제 관림제방 있고 이런데 거기 그 국수거리라고 있어요. 소면 잘하고 되게 유명한 데인데 거기 가서 이제 국수 한 그릇씩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뭐 시민들도 많이 뵙고 AI 사관학교 갔다가 언론 간담회도 좀 하고 이제 부도청 제가 2003년에서 5년까지 광주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뭐 우리가 밥 먹으러 나가면 거의 그 동명동, 찬수동 뭐 이쪽에 거기서 그 도청까지 걸어 내려와가지고 그 전일빌딩 뒷골목이나 충장로에 가서 맨날 밥 먹고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보니까 뭐 좀 바뀌긴 했는데 첨단지구에나 좀 저 건물들이 좀 빌딩들이 좀 올라가 있고 금남로는 뭐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저 대구하고 부산을 좀 갔다 오고 가지고 대전은 그 탈원전 관련된 행사도 있었고 또 카이스트 그 교수님들하고 그 바이오 BT에 대한 이제 좀 강의들을 게 있어서 이제 갔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현충원의 그 천안함 그 순국 장병들이 이제 묘역에 갔었던 것이고 광주는 7월 17일 제헌절에 꼭 가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5.18을 자유민주주의 인권 그걸 지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이런 헌법이라는 게 명문 규정도 있지만 현대 문명 국가의 그 헌법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정신 그걸 이제 지키기 위한 거라 저는 뭐 5.18은 또 5.18을 그 이제 희생 당하신 분들이 이제 정한 날이지만 제헌절 그 행사로서는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핵심적인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그 항쟁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저는 이제 거기서 찾고 그래서 헌법을 만든 이제 생일이죠. 헌법의 생일인데 제헌절은 그 헌법이 파괴되지 않도록 또 희생을 하면서 지킨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또 헌법의 생일날 반드시 그 다시 되새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7월 17일에는 하여튼 뭐 소나기가 쏟아지든 뭐 광주는 가겠다고 일찌감치 정을 정해놓은 거고 그건 아주 불변으로 정해놨고 정치 그 개시를 제가 6월 29일 날 했지만 뭐 좀 더 늦게 할 생각도 과거에는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광주는 10월 17일 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3세대 원전부터는 그 원전의 그 안전성에 대해서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소형 원전 기술도 이제 많이 발전해 있고 소형 원전이라는 게 과거에 군사적으로 핵잠수함이나 핵 항모에 이제 들어가는 거를 이제 민수용으로 이제 전환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은 뭐 불가능한 것이 그게 이제 전문가들 에너지 환경 전문가들의 그건 뭐 정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견해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수소 에너지 같은 것도 현대차에 쓰이는 그 수소 에너지는 현대 제철 이런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탄소를 생산하면서 나온 이제 수소인데 저게 이제 그야말로 깨끗한 그 탄소 제로의 이 수소 에너지는 물을 가수분해하는데 이거를 원전을 이용을 하면 수소를 깨끗한 수소를 얻어내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그게 필요하고 이 수소를 저장하고 있으면은 이게 바로 이제 또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원전 없이는 저는 일단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탈원전부터 바로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거는 뭐 그 우리가 지금 예정돼 있는 원전들 있잖아요. 공사 중단시켰다가 이번에 하나 재개했죠. 다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시작 못하고 있는 것들은 좀 돌려야 되고 월성도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어쨌든 원전이 화석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경제성이 가장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왕에 만들어 가지고 30년의 그 이제 가동 연한을 마무리를 했고 문제가 없어서 다시 연장으로 돌릴 경우에는 조금만 보수를 하면은 건설 비용은 다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인건비에다가 기본적인 경비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이 꽤 높은, 인류 역사상 원전 사고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체르노빌이 원전 사고고, 후쿠시마는 이제 저거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되고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드리마일은 사고는 났지만 이 경납고가 확실하게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압 수용이라든가 등압 수용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가압 수용은 그 폭발이 일어나질 않아서 경납고가 터질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3세대 원전들은 그런 수속 폭발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안전 문제를, 체르노빌을 가지고 안전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저게 만약에 우리가 탄소 중립이 안 돼가지고 그 지구 환경이 망가진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올 수 있는 그 재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건 뭐 코로나가 유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자는 건데 탄소 배출을 하는 그런 에너지원을 쓴다든지, 더구나 뭐 요새 그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녹지를 엄청나게 지금 없애야만 이제 가능한 것이고, 이 풍력 같은 거는 우리는 이제 바다에서 하려고 그러면 송전하는 데 문제가 많이 되고,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 때 안 불 때, 또 낮에 태양열이 있을 때 없을 때 하다 보면은 충전 비용이 또 많이 들거든요. 보존 비용이. 배터리 지금 기술로 하면 이게 배터리 그 비용만 해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500조 든다고 그러는데, 이걸 만약에 제대로 다 우리가 쓰게끔 한다고 하면 이 녹지라고 하는 거는 또 탄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원전을 정말 이게 그 원전에 이런 경납고라든가 이런 데 안전 문제가 생겨서 점검을 위해서 스톱을 한다거나 다시 이거를 손을 봐서 쓰기가 어려웠을 때 그거를 원안 위에 돌려가지고 안전 문제로 더 이상 가동을 안 한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경제성을 이유로 해가지고 경제성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중단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제가 저 대전지검에다가도 그 수사를 그냥 뭐 압수물 분석하고 뭐 사람 막 소환하고 이러지 말고 원전의 그 각계 전문가,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 이걸 왜 없애냐고 주장하는 전문가, 이런 분들을 한번 오시라 그래갖고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그렇게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이제 수사를 해 들어가야지. 그냥 뭐 압수물 가지고 이 필드 리서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일반 그 증거를 본들 그 의미가 뭔지를 또 잘 모르거든요. 공급량과 가격이라는 게 이제 그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정해지는 건데, 수요를 억제하면은 거래량은 떨어지지만 가격은 좀 잡힌다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수요 곡선은 이제 좌측으로 이동을 시킨다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각종 무슨 세제, 특히 무슨 양도세라든가 이런 거를 막 그 과다 부과를 하는 방식으로 수요 억제를 시키려고 그러면 공급 곡선 또한 또 움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양도세 같은 거는 이제 매물을 내놓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내놓을 때 내가 여기서 얼마나 차익을 옛날에 샀던 거 대비 수익을 볼 수가 있느냐 가지고 나가는 건데, 양도세라고 하는 거는 이 공급의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요 곡선만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급 곡선까지 움직이면서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더 오른다 이 말이에요.
수요를 자꾸 억제를 할 게 아니고, 아니 이 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니 사람들이 그 원하는 거를 억제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값싸게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값싸게 공급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멀리 떨어진 데다가 신도시 만들어가지고 막 저렇게 제대로 저게 신도시가 계획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입주해서 불편 없이 살려고 그러면 한 10년 가까이 걸리는데, 이 실시간에 그 수요를 반영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서울에 지금 우리 용적률이 너무 낮아요. 맨하탄을 가보시라고 말이에요. 그 맨하탄이라는 데가 이게 일본 저 미드타운 이런 데 가면은 이게六本木이런 데 가면 막 건물들이 뭐 맨하탄하고 비슷하잖아요. 맨하탄은 저 용적률이 한 2000% 안 되나 싶은데, 왜 그런 개발을 안 하냐. 그 아래는 상가고 위에는 집이 있고, 또 약간 외곽 같은 데도 이스트 사이드, 웨스트 사이드 해가지고 막 저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원룸도 짓고 뭐 소형 아파트들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공급이 늘리면은 서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이 대폭 허용하고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서도 안 되는데, 시행하고 시공하는데 그 수익이 너무 높게 가지 않도록 좀 값싸게 공급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민간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를 정부가 가격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이나 뭐 어디 관청을 옮기거나 이렇게 해서 발생한 뭐 이런 부지라든지, 또는 필요한 지역에 일부 수용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이제 국가 소유로 이걸 딱 했을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분양 원가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원가 상한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시장에 값싸게 좀 공급이 돼. 물량이 많이 나와도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저는 이게 무슨 풍선에 바늘로 풍선에 이게 김 빼는 식으로 아파트 값들이 막 높은데 주변에 정부에서 좀 값싸게 아파트를 공급을 한다 그러면 가격들이 좀 많이 내려갈 수 있고, 특히 이제 20평짜리 정도 되면은 저거 땅 없이 그냥 저 건물만 공급할 때는 이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 대출을 일생에 한 번이고 청년이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인생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갚는다고. 청년 세대는 계속 이자가 붙지만 돈을 갚는다 이 말이에요. 나이 든 사람보다는 훨씬 부도날 확률이 적다고. 그러면은 이 소위 뭐 우리 그 DSR이나 뭐 이 LTV 같은 걸 아주 높이 해가지고 대출 한 1억 5천, 2억 정도 해주면은 한 20평짜리 그 건물 분양 같은 거는 사실은 돌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소유권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을 전부 이게 임차인을 만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집에 대해서는 그 이 소유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게 다 DNA에 이유가 있는 거라. 그러면 그거를 뭐 미국 사람들 왜 그 토지 담보부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직장만 들어가면은. 그것도 결국은 소유권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보부로서 이제 은행하고 같이 갖고 있다가 점점 줄여갖고 자기 거를 갖는 건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지금 예를 들면은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도 임대 사업자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주택 아파트가 지금 100만 채가 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굉장히 없다고. 한 채 보유하는 거랑 100채 보유하는 사람하고 세금이 한 채 보유하는 사람 더 많아. 그리고 이 대출도 엄청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임대 사업자를 뭐 박살내자는 뜻이 아니라 한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건 대출을 좀 회수하자 이거지. 그러면 결국 집을 또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소유권 매매 그 매물이 시장에 또 나온다고. 지금은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2년을 4년으로 만들고 월세 전환율을 뭐 2.5% 이렇게 딱
전환율을 제한을 하고 전세값 상승률을 5%로 잡고 이러면은 아니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죠. 매물이 안 나오면 값이 오르게 돼 있어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수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나와줘야 뭐 보호가 되지. 예를 들어서 뭐 차별금지법을 세게 시행을 하는 바람에 회사 경영진이나 동료 그 직원들이 선택의 그 자유가 막 대폭 제한이 된다 그러면 차별은 없어져요. 근데 일자리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견된 거고 인간의 어떤 그 센티멘트나 그 시장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저는 옛날에 1년에서 2년으로 저 바꿀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다들 2년씩으로 사실상 거래 관행이 1년마다 하지만 거의 2년을 해줬거든. 그리고 1년에서 2년 될 때는 그렇게 전세값을 많이 안 올렸다. 보증금을. 그러니까 그거는 거래 실정에 좀 맞는 거를 제도화시킨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4년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뭐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그야말로 국가 그 비상 경제 상황이 됐을 때는 뭐 적자 재정을 편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원화라고 하는 거는 뭐 이 기축통화로 쓰이는 게 제로란 말이에요. 뭐 달러가 기축통화지만 뭐 엔화라든지 이런 거 그래도 어느 정도 국제 결제 수단으로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 엔화를 보유하려고 한다고. 또 유로화를 보유하려고 해. 그러면은 그게 다 적자 아니겠습니까? 무역 적자도 생기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저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뭐 국가 부채, 정부 부채가 굉장히 높은데 저게 다 20년 동안 노인 복지에 들어간 돈 때문에 저러거든요.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뭐 일본에 원래 노인이 많았지만 노인에 대한 복지 수요가 점점 늘고 또 선거를 할 때마다 그게 막 늘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본은 버틸 수 있는 게 기축통화고 또 민간 저축률이 아주 높았고 가계부채가 순가계부채가 거기는 많이 났습니다. 그러고 정부에서 예를 들어 적자 재정이라도 그 정부의 그 채권 자체를 민간이 또 사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안 터져. 저걸로 국가가 부도나거나 뭐 국제 결제가 제대로 안 되고 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가계 부채가 거의 순부채입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에서 원화를 결제 자금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노인이 점점 많아지고 젊은 사람은 점점 주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재정 건전성을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뭐 종속 이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개발도상국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이런 그 소위 그 제국주의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군사적인 제국주의는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이런 경제적 제국주의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남미는 남미 이런 문제를 외생적인 문제로 보는 경향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데 좀 학교 나가면 친구들하고 뭐 서클하면서 보는 책들이 대부분 그런 거고 또 그거 아니면은 이제 대학에서 우리가 정식으로 배우는 거는 전부 케인스 이론이라. 케인스 이론도 결국은 국가주의죠. 국가가 거기에 많이 개입을 하고 세금도 많이 먹고 담세율이 뭐 미국도 1차 대전 직후에는 한 1%밖에 안 되던 담세율이 2차 대전 끝나고는 한 40%까지 올라갔고 미국에서도 담세율이 30% 넘어가면 이건 사회주의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아마 소련하고 또 전쟁도 하면서 또 전쟁에 투입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케어를 해줘야 되고 또 전쟁 후에는 그 공산 체제와 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젠하워 시절에도 공화당이지만 담세율이 굉장히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 그게 이제 케인스 이론이 지배를 하는 건데 이제 저희 부친이 그 밀턴 프리드만의 그 책을 권한 것은
이런 소위 종속 이론 개념, 그 다음에 이런 케인시안. 근데 원래 경제 시장 경제 이론을 좀 가장 기본적인 거를 또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이제 편중되지 말라고 그 책을 이제 권해주신 거고. 근데 제가 거기에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2006년 중수부 연구관 할 때까지 검사대관 그 책을 계속 갖고 다녔어. 왜 그랬냐면 상부에서 이런 거 단속해라, 저런 거 단속해라는 단속 지시가 막 대검 각 부서를 통해 가지고 일선총으로 막 내려오는데, 이제 프리드만의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딱 나와요. 이런 거 단속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단속이라는 거는 퀄리티를 여기로 기준을 딱 잘라줘 가지고 이거보다 떨어지는 거는 전부 형사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건데, 프리드만은 아니 그거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예를 들면 햄버거 뭐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뭐 위생이라든가 이런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은 그거는 소비자한테 이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또 미국의 FDA의 그 의약 규제 같은 것도 너무 과도하다. 아니 당장 저 암에 걸려서 죽을 사람은 신약이 나오면은 그 삼상 실험하기 전에도 내가 먼저 쓰겠다 그래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왜 막냐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읽어보고 딱 요약해서 위에다가 이 단속은 별로 가벌성이 높지도 않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공권력의 발동을 재성을 걸으셨군요. 네, 좀 하는데 좀 많이 좀 써먹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규제는 필요한 규제가 있고 착한 규제가 있고 나쁜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건드리는 규제는 나쁜 규제입니다. 그 다음에 착한 규제라는 거는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저놈이 사기꾼이 아닐까? 또 제가 만든 물건이 저게 과연 자기가 그 물건의 퀄리티를 표시한 거에 맞는 건지 제가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하고 거래하려고 그러면 제가 10만 원짜리 물건 사는데 그 정보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제가 10만 원짜리 물건 사는데 정보 비용이 안 들고 그냥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서 해야 거래가 되지. 거래하는데 정보 비용이 높으면은 그거는 전부 스레시홀드가 돼가지고 거래가 안 이루어집니다. GDP라는 거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 올라가는 건데, 근데 저는 그런 어떤 투명성, 시장의 어떤 신뢰, 상품이나 이런 서비스 시장에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예를 들면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건지라든지 뭐 이런 데 있어서 이 거래 비용과 정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시장이 공정한 룰이 있어야 되고 그 룰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의 규제는 그거는 규제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다 그것도 레귤레이션이라고 보면 그런 규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규제, 공무원들이 생각해서 그 시장의 어떤 그 거래 현실을 좀 망각하고 뭐 예를 들면 건축 규제 같은 거를 막 너무 과도하게 해가지고 뭐 집을 하나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건축사들이 이거 뭐 온갖 무슨 심의를 다 거쳐가지고 아니면 아예 도시 미관 심의위원회 같은 걸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야 여기는 빨간 지붕이면 말이야 여기는 녹색 지붕으로 해서 그런 일관된 어떤 뭐를 도시 미관을 가지고 하는 건 모르는데 그게 4개월 5개월씩 걸린다. 그럼 집을 짓겠습니까? 집을 못 져요. 그러면 낡은 거 있어도 질라 그러면 한숨이 집 질라고 건축사 사무실에 가면 얼마 걸립니까?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설계해 갖고 그냥 뽑으면 바로 가는 건데 안전성만 봤는데 지금은 오만 규제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런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야죠. 이 규제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이 하잖아요. 무슨 국장이 하고 뭐 장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개가 8급 9급 공무원들이 합니다.
공무원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주 실무자가 되고 또 자기들이 다 못하니까 위원회를 막 만들어. 위원회가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 그러고 정권에 따라 가지고는 뭐 아마 보수 정부가 들어오든 진보 정부 때든 간에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진보 성향의 시민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계속 제동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투자 의욕을 완전히 그냥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규제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착한 규제라는 거는 시장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규제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도 돼. 그냥 이 시스템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콘텐츠를 갖고 규제를 하면 그 귀찮아서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또 이제 안전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좀 봐야 되지만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건 안 맞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개혁이라는 거는 노동 개혁만 할 게 아니라 재벌 개혁도 같이 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 노동 개혁이라는 거는 노동의 그 활용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이 뭐 시쳇말로 그 기업 지배 구조의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더 투명하게 해서 지배 구조를 개혁한다는 거는 기업 가치를 더 올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시쳇말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무슨 검찰에서 어디를 뭐 대기업을 수사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출렁하다가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 왜 그러느냐? 이 기업 가치를 높여가는 데 장애가 됐던 리스크가 제거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봤을 때는 좀 불편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기업 자체는 그리고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자를 받아가는 은행, 월급을 받아가는 직원, 근로자, 또 뭐 상품 거래를 하는 사람, 하청업자들, 납품대금 이런 모든 사람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런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그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법칙에 소위 이제 반칙을 한 거라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앞으로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런 사건을 맡았다는 것이지 일부러 막 읊는 거를 파죽인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공정이나 금감원이나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다 조사해서 검찰에다가 마지막 이제 그 사법 처리를 의뢰하는 사건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거를 안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하고 우리 사회에 있는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이 성장 자원들이 더 효과적으로 쓰이고 그렇게 해서 잘 분배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기업 경영진에 대한 그 문제 그걸로 좀 바뀌냐 기업이라는 거는 놓지 말고 경영진의 문제를 놓고 보면은 저는 형사법의 그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미국을 보면은 이 월가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경영진을 바로 사법 처리하는 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기업 내부에 이제 우리 준법 감시인이라고도 하고 컴플라이언스죠. 컴플라이언스. 미국은 요새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어떻게 많이 바뀌었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SEC에서 어느 뭐 금융기업이나 이제 기업을 딱 그 수사 의뢰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뭐 연방 검찰이나 그 맨하탄 검찰 이런 데서 그 기업 보고 이 너희들이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하는 그 로펌을 하나 붙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그건 거짓말하면 수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있는 대로 다 해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 경영진부터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예를 들어 부당하게 가져간 거는 다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이 제대로 이거를 그 사전에 감사나 이 컴플라이언스를 제대로 못했다 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경영진 자체는 그 시스템에 협조한 대가로 한 번에 한해서는 기소유예를 해줍니다. 또다시 하면 그때는 이제 그럼 보통 기소유예 받은 사람은 리타이어 해요. 그냥 하는데 그 벌금 낸 액수 있잖아요. 벌금 낸 액수는
그 기업의 소액 주주들이 거기에 이제 관여했던 경영진 대주주들한테 이제 소위 그 이제 집단 소송 같은 거를 겁니다. 대표 소송 같은 거를 그렇게 해서 민사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고 또 자기들이 볼 때는 아니 이 경영진이 잘 해서 우리 주가도 많이 오르고 해갖고 나도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는 크게 이익 없다. 그런 사람들은 또 빠집니다 이게.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지 우리나라처럼 이제 전격적으로 막 기업에 대한 회계장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조사해 들어가고 뭐 뉴스에 막 나오고 아주 그 최고 그 CEO들이 막 망신당하고 하는 조용하게 이루어지면서 내실 있는 그 통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해주는 형사법 개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고액 벌금 같은 것들을 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편한 것이 우리가 야 이거 너희 회장이나 오너가 알아 이거 알고 지시한 거냐 모르고 지시했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막 그러면 기업의 조직 자체가 막 와해가 됩니다 이게. 전무 부사장에서 위에다 보고했어 안 했어 컴퓨터 다 까. 그러면서 너 여기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이거 한 거 아니야 뭐 이래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막 조사가 되는데 협조 받아갖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어쨌든 법인에서 좌우간 의사결정 내부가 어땠는지와 상관없이 이건 잘못된 거다. 위법을 저질렀어. 그러면 거기에 어느 경영진이 관여됐는지를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법인에 대해서 그냥 고액 벌금을 때려. 그러면 주주들이 알아가지고 이 경영진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손해를 줬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민사로 그건 가는 거예요. 근데 민사가 재판이 부지 하세월에 걸리는 게 아니라 플립하게는 민사에서 세트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경영진은 뭐 연봉을 갖다가 뭐 몇천만 불씩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돈으로 이제 때우고 나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걸 안 겪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이제 굴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영진의 그 형사처벌 리스크라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 나가고 좀 선진화되고 네. 투명화되면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해결이 될 것 같고 네.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좀 제도를 많이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를 만들게 해줘야죠. 뭐냐면은 지금은 기업들이 뭐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해외로 나가잖아요. 소위 그 인플로이먼트 프로텍션이 지나치게 과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해고하자는 게 아니에요. 미국 법은 이 사람을 해고할 때 이 저스트 커즈가 필요 없어. 정당한 사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뭐냐면 이 시빌 라이트 액트 민권법에 따라서 차별만 아니면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고 그러고 민권법에 따른 차별이면은요 우리 같은 그 해고 무효 소송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경영진이 해고하면 해고하는 건데 그게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시빌 라이트 액트 위반이라고 그러면 손해배상을 소송을 거는데 손배는 엄청나게 인정해 줍니다. 회사에서 딱 해고되면 그 회사는 떠나는 건데 아 내가 민권법상의 차별을 받았다. 그게 이제 케네디 때부터 존슨 거쳐갖고 시빌 라이트 액트 타이틀 1, 2, 3, 4, 5까지 가가지고 그게 사실은 그 근로자의 어떤 정말 자존심과 그 기본권 보장을 사실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저도 함부로 해고당하지 않을 내가 직장에서의 그 어떤 내 자리의 어떤 정당한 존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헌법상의 그 기본권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는 저스트 커즈가 있어야 돼. 이를테면 게을르고 저성과자라든지 뭐 이런 게 그다음 회사가 또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인력을 좀 감축하지 않은 회사가 생존할 수 없는 경우 또 회사가 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은 이제 없애고 예를 들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쪽으로 회사가 그 사업 구조를 개편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또 그 소위 말한 그 얼리 리타이어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정당하게 또 보상해주게 바꿀 수 있고 이런 게 안 되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회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기업이 해줘야 그건 일자리는 저절로 나와요. 미국은 그런 저스트 커스도 요구 안 하지만 사실은 그 실업률 추이를 전 세계 실업률 추이를 쫙 보면은 거의 제일 낮아요. 옛날에 그 프로텍션이 제일 강했던 뭐 독일, 덴마크 이런 데가 일시적으로 미국보다 높은 경우는 있는데 쭉 수십 년 동안의 그 실업률 추이를 보면 미국이 제일 낮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일자리는 세금 갖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저는 왜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제도와 그 교육에 무슨 혁신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나서서 혁신 안 해도 돼요. 저는 이 과도한 그 인플로이먼트 프로텍션만 좀 완화가 되면 알아서 혁신이 됩니다. 글쎄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그 소위 청년 세대들의 그 스타트업 그 애로사항 이런 거를 좀 들어보기 위해 가지고 그 고영학 그 이사장이 주관한 그 한번 회의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분들한테. 주 52시간 거기는 최저임금은 걱정을 안 해. 왜냐하면 이게 화이트 칼라고 좀 프로페셔널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주 50이 어떻게 생각했더니 이거는 자기네 같은 스타트업 이런 데는 좀 예외 조항을 둬가지고 이 근로 조건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와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10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쓰되 연간 전체 또는 6개월 단위로만 해줘도 그리고 이게 뭐 하나 개발을 하려고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진짜 24 곱하기 7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지. 올려놓고 또 다른 사람이 점거하며 자기는 이제 휴가 가는 거지. 이제 정부가 그 주 52시간을 그 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해놓으면 일자리가 막 생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자리 증가율이 0.2%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자리 증가라는 정책 목표를 타겟으로 해서 디자인된 제도로는 실패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상속세가 이제 우리는 이제 상속 증여세 해갖고 상증세법이라고 법이 이제 하나인데 그 증여랑 똑같은 차원에서 이게 다뤄지거든요. 그 증여라고 하는 것도 소득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기타 소득이지 쉽게 말해서 소득세법 입장에서 보면. 근데 증여에 대해서 이 보율의 소득세보다 더 높은 과세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당한 목적 이유가 있어서 주는 그 대가, 근로소득이든 뭐 자본소득이든 이거를 증여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를 피한다. 그래서 적어도 소득세보다는 또 증여세는 불로소득이다 해가지고 소득세보다 이걸 높게 책정을 해놔요. 그리고 상속은 증여하고 똑같이 봐가지고 상증세로 해서 똑같이 또 규율을 해. 근데 선진국은 이런 나라가 잘 없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상속세가 뭐 이런 무슨 배우자 공제며 뭐 이런 자녀 공제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업 상속이라는 대부분 이제 주식의 상속 아닙니까? 그럼 이 주식 가치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국세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로 저걸 하다 보니까 지금 스웨덴 같은 데도 원래 그렇게 썼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주식을 다 팔아도 세금을 못 내.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가 100% 주식을 갖고 있었어. 근데 그게 한 1,000억쯤 돼. 그런데 세금이 예를 들어서 뭐 상속세가 뭐 면세 뭐 이런 거 다 해서 한 40%쯤 돼요. 요새는 뭐 최고세는 60%가 넘어가 60%지만 어쨌든 평균 세율로 해서 한 45%쯤 된다고 쳐봐. 그러면 1,000억 돌아가셨을 때 주식 가치는 1,000억인데 거기서 내가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바로 처분해서 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주식의 45%를 바로 팔아가지고 시장에다가 물량을 던지면 주가가 쫙 빠지잖아요.
그럼 나한테 올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돼. 그럼 이걸로 돌아가실 때 사망시 기준에 상속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그 스웨덴 기업들이 아예 그렇게 하느니 양도를 해버리면 영국 기업 이런 데 다 양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기업들이 해외로 자꾸 주인이 넘어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기업인을 키워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스웨덴에서 이 상속세를 뭐 거의 안 받거나 좀 줄여주거나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해보면은 아니 그 지분을 시장에다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야 어느 회장이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아갖고 오늘날 한다더라 하면 그 회사 주식은 그냥 곤두박질 친다.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업인들이 상속이 잘 이루어져야 그 기업을 내 회사처럼 열심히 한다까지는 안 봐주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 왜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것도 남북 전쟁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US 스틸이라든가 또는 포드 그리고 스탠다드 오일, 밴더빌트 철도 회사 이런 것들이 다 각 산업에서 전부 독과점 업체들이 막 시장을 잡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얘네들이 그 상증세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2세까지는 그냥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1차 대전 이후부터 이게 보니까 전쟁 때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 이제 그 소득세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을 해갖고 세금을 받아가고 상속세를 받아가면서 세금 내고 나니까 이게 회사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그 미국에서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 경영권 시장이라는 게 생겨나고 그 증권 시장이 막 발달하고 한 것도 그런 거와 무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어야지 이게 아니면 이거를 뭐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거를 분납을 하게끔 근데 우리나라 국세청은 분납 그렇게 장기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만약에 다른 사람은 똑같이 받겠다 그러면 그거를 장기에 걸쳐서 좀 분납을 해주거나 또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주가가 1,000억이었는데 장기 분납을 가능하게 해주면 회사를 더 열심히 경영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팔아서 1,000억만 세금을 내면 되게 이렇게 해준다거나 언론 개혁이라는 거는 언론 산업이 더 육성하게 해줘야 되는 더 육성시켜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언론 기관의 불법 행위 있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하면 안 돼요. 미국은 명예훼손 갖고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없지만 옛날에 왜 그 미국의 CBS가 그 월남전 때 그 근거 없는 기사가 나가갖고 제가 그 대학 시절에도 웨스트모어랜드가 CBS 상대로 한 명예훼손 민사 소송이 당시에 명예훼손 소송으로는 역사상 최고 금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저명한 변호사들이 붙고 이랬는데 다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뭐 위원회니 뭐니 이런 중재위원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러는 거는 그런 사법적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결론이 내려져야지 행정기관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은 취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입당 여부와 입당 시기 문제는 제가 이제 공직에 있다가 나와서 또 몇 달 좀 쉬다가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고 이게 그냥 책으로 보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거 같고 현장도 가보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느끼는 게 어떤 거고 이런 거를 좀 다 프리하게 보고 싶어요. 근데 어떤 정당이라는 옷을 딱 입고 들어가서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광주로 갔는데 국힘이라는 옷을 입고 제가 광주로 갔으면 뭐 형식적으로 방해는 안 했을 수 있죠. 제가 뭐 제 나름대로 5.18이라는 거는 헌법 수호 항쟁이다. 그럼 뭐 그렇지만 아마 그 광주의 그 지역민들이 저를 대할 때 그래도 어제 같지는 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정 정당의 그
정당이라는 거는 다 지향하는 이상은 다 그럴듯하지만 현실의 그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당원으로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옛날 어떤 반공 개념의 자유. 우리가 옛날에 그 냉전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럼 남미의 군사 독재 국가에 대해서도 그걸 자유진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반공적인 개념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 아니면 그거를 자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부르주아의 내가 그래도 돈 벌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계획 경제가 아니라는 면에서의 그 부르주아 자유인데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많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거든요. 국민 전체의 자유거든. 그러니까 제가 선언문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유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이는 자유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유는 내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라 특정 계층, 중상층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안에 복지는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없는 자유라는 거는 그거는 그야말로 사기지. 그야말로 19세기적인 독과점 업체가 경제를 지배하고 정부보다 더 센 권력을 갖고 있던 시절의 자유지. 현대 사회에서의 자유라고 할 때는 당연히 그런 어떤 포용성과 이 복지에 대한 이 배려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말을 그렇게 하지만 국민들이 인식할 때는 저기서 말하는 자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이제 국정감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한나라당 이런 의원님들이 오셔갖고 국정감사 외 그 보고자료 같은 거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드리면은 무슨 이제 검찰의 대한민국 검찰의 무슨 비전과 목표 여기에 왜 자유민주주의가 안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소위 용공 좌익 세력에 대한 그 척결 그것이 검찰의 첫째 목표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라는 거는 국민들 전체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워. 근데 그런 생각을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하니까 중도와 이런 그 진보까지 아우르겠다고 하고 왜 자꾸 보수 행각을 벌이느냐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유 그러면 보수라고 생각해요. 그건 왜 그러냐? 그렇게 이미 해왔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아는 거지. 이쪽이나 저쪽이나 자기들이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거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선입견 없이 프리하게 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스킨십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근데 제가 어떤 그 딱지를 달고 이렇게 다니면은 그 편한 얘기를 듣기에 장애가 많습니다. 아니 들어와 국힘에 들어와서 다녀도 광주 와도 되는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뵈야죠. 이제 왜냐하면 공무원 생활만 해갖고는 주로 사무실 안에 있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뭐 힘든 것도 있지만 이 자체가 또 만나주니까 후보라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상당히 고맙고 많은 공부가 되고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언론에 공개 안 된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 지금 이 정부는 마음에 안 들지만 기본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쭉 이렇게 몸담아 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거는 조용히 만나고 나중에 이렇게 전해져서 만났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또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정권 개혁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근데 제가 국힘의 당원이면 저한테 그 얘기 하시겠습니까? 선거 공약 얘기만 하신다고. 조금 더 넓게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실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이 군사 동맹국은 딱 미국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동맹국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전쟁하면 미국의 영토가 침해되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나라 영토가 침해되면 미국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전 세계 동맹이 이제 뭐 나토하고도 동맹을 하고 또 뭐 일본, 한국, 호주 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동맹국이 딱 미국 하나입니다. 그러면 동맹 조약을 체결했으면 기본적으로 이 동맹국으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일단 그거는 기본이고 뭐 이런 공동 작전을 하기 위한 뭐 훈련이라든가 우리 군인들 보십시오. 대한민국 군이 사실은 뭐 지금은 이름도 많이 바뀌고 뭐 을지 뭐 가디언이니 뭐 이름 바뀌었지만 우리가 이제 젊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팀 스피릿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군인들이 이제 해가 바뀌면은 그 각자 사단이나 연대 뭐 대대 내에서도 뭐 이런 체력 훈련이라든가 뭐 총기 사격 훈련 이런 걸 하고 뭐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군 전체의 그 종합적인 작전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미군하고 하는 그 이 훈련 하나거든. 그럼 이걸 위해서 연습을 하고 여름 휴가도 안 갑니다. 이게 끝나야 이제 휴가를 가. 그럼 좀 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동맹국인 미국에서는 불만이 많은 것이 이 사람들은 이제 해외에 다 부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런 그 공동 작전 훈련을 안 하면 유사시에 이게 대응이 전혀 안 되거든. 동맹으로서의 그 기본적인 그 지위와 그 책임이 과연 좀 제대로 이행이 되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미중 간의 그 소위 그 첨단 기술의 그 표준 이제 5G, 6G 이렇게 막 넘어갈 텐데 기술 체계의 그 표준을 가지고 지금 이제 붙고 있고 거기에는 결국 이제 이 반도체 그 첨단 기술 반도체 기술에 대한 기술 유출을 갖다가 그 동맹국이나 이 소위 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만 지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서울공대 반도체 그 연구소 가가지고 거기 이제 그 교수 두 분한테 물어봤더니 기술력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 우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체계에 편입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무슨 파운드리라든가 제조 시설 같은 거 미국에다가 유치하려고 하지만 이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기계류의 제작과 설계 기술에 있어서는 이건 뭐 그 지금 중국은 우리보다도 아직 못하거든. 이제 투입되는 그 연구 인력이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건데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 이 동맹 관계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현실이고 그러나 우리가 중국하고 일부러 갈등을 빚을 필요는 없죠. 한중 관계라는 것도 국가마다 그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하고 중국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는 될 수 있지만 동맹은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또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명확하게 가릴 거는 가려야지 이렇게 애매한 관계를 가지고서는 한중 관계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중국 대사의 저런 발언은 저는 국제 외교 관례나 전 기본에서도 벗어난 거라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할 필요조차 없어서 저는 말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정부가 어떤 그 모호성을 넘어 제가 그 늘 말씀드린 게 예측 가능성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협의할 거 협의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니까 제가 그냥 집에서 치과하면서 뭐 책이나 보고 있는데 제가 만나 뵈면은 이제 바로 그때부터 정치인이 바로 돼버리고 바로 정치 시작했다는 소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도 뭐 뒷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막 이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이제 그만두시고 본인도 좀 쉬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번 뵐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분께서 또 정치에 관심을 계속 보이시고 이래서 제가 그때는 좀 그랬던 것 뿐이지 지금은 이제 제가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 예비 후보 등록까지 한 마당에 지금 안 만날 이유가 안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팩트에 근거해 가지고 뭐 그것이 법적인 문제든 아니든 간에 결국은 이제 여당이냐 뭐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궁금해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근거 없이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뭐 정말 뭐해 이건 좀 형사 고소를 해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이라면은 그거는 제가 답변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저거 한다 그러면 뭐 형사 고소를 하든지 뭐 문제를 삼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뭐 고소를 할지 안 할지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러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이 갸우뚱하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죠. 네. 대통령이 되기까지 엄청난 이런 고난과 이런 가운데서 대통령이 되는 거고 또 그런 고난을 거쳐야만 검증이든 뭐 정치적인 공격이든 간에 그래야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전직 대통령들은 그 나름대로 다 훌륭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뭐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뭐 하겠지만 다 그 자리에 앉아서는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결정을 하려고 노심초사 엄청나게 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막 그걸 가리고 싶지 않고 그 위치에 있었다면은 다 존경받을 만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